미륵사는 백제무왕의 꿈이었다. 미래의 부처인 미륵이 오실 약속의 땅 백제. 그리고 그곳을 다스리는 어진 임금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미륵사는 그 마음으로 세운 절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고대사 최고의 로맨스, 무왕과 선화공주의 국경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런데 최근 세계의 로맨스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증거가 모습을 드러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 보수하면서 자료가 귀한 백제 후기를 보여주는 소중한 유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백제 서동 왕자와 신라 선화 공주 얘기가 허구일 수 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무왕과 그의 왕비 선화 공주가 함께 지었다는 미륵사. 그곳에서 미륵사를 세운 왕비가 백제 귀족 사택적덕의 딸이라고 적힌 사리봉황기가 나온 것이다. 우리 누구도 가보지 못한 1400년 전의 과거. 그래서 새로운 유물이 발굴될 때마다 우리가 믿었던 역사는 새로운 도전을 맞는다. 그렇다면 유물이 말하는 백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와 얼마나 가까운 것일까? 지금까지 알려진 백제 역사에 새로운 질문을 던진 건 미륵사지 사리봉황기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목화를 처음 들여온 사람은 고려 말 문익점 선생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보다 800년 앞선 백제 시대 절터에서 목화로 짠 천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1999년 발굴 이후 오랫동안 부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던 천 조각이 면직물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 면직물과 견이 갖고 있는 형태학적 특징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면직물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특징은 섬유가 꼬여 있는 현상과 그리고 또 종단면이 봤을 때 거기가 중공이 있는 그리고 완두콩 모양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동일한 형태가 나타났기에 저희는 이 직물을 면으로서 저희가 규명하였습니다. 금동대학로, 창왕명 사리강과 함께 능산리에서 발굴된 이 천 조각은 구체적인 연대 추정이 가능하다. 정확한 연대가 기록된 창왕명 사리감을 기준으로 567년 무렵의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면이라고 하면 문익점이 붓뚜껑에 목화씨를 숨겨왔다는 고려 공민왕 때, 그러니까 1363년에 우리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상식이다. 이것이 정말 당시 백제의 면이라면 문익점이 목화씨보다 800년이나 먼저 백제의 면직물이 존재했다는 얘기가 된다. 우리 직물사를 다시 써야 할 새로운 발견인 것이다. 이 면직물은 정말 백제인들의 것일까? 그 답은 직물의 독특한 짜임 속에 있었다. 아주 사선으로 이렇게 굉장히 굴곡 있게 꼬이면서 짜여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실을 꼬임을 많이 주어서 짰기 때문입니다. 실을 한 번은 오른쪽으로 돌려서 오른쪽 꼬임을 주고 한 번은 왼쪽으로 돌려서 왼쪽 꼬임을 줘서 그것을 아주 실이 틀릴 만큼 꼬아질 만큼 그런 굉장히 강한 꼬임을 주어서 북 두 개를 가지고 한 번은 왼쪽 꼬임 실 두 번을 짜고
한 번은 오른쪽 꼬임실 두 번을 짜서 재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오골오골한 추문의 그 외관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러한 직물은 그 필라멘트 가는 실을 가지고는 아주 성글게 재직한 예는 보입니다만은 면직물을 가지고 단섬유로 이렇게 실을 만들어서 추문을 낸 것은 그 중국에서도 보이지 않는 유일한 특별한 예입니다. 강한 꼬임을 이용해 무늬를 만들고 보온 효과까지 낸 특별한 직조법은 중국이 아닌 우리의 것이었다. 그렇다면 백제는 당시에 이미 목화를 재배했던 것일까? 그러니까 면이 당시에 재배되던 지역은 중앙아시아, 또 인도 이런 아열대성 기후 지방, 또 아니면 아주 건조한 지역, 그런 지역에서 사막 지역에서 이제 재배가 되던 작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8세기, 7세기 정도의 면은 그런 중앙아시아 또 인도와의 교류를 통해서 들어온 작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그 고구려에서 재직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니까 고구려와의 교류라든가 아니면 또 더 멀리 그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서도 아니면은 중국에 들어와 있던 면직물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그때 당시 이제 그 이 면이 어떻게 유입됐을 것인가 또 면 종자가 어떻게 들어왔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연구가 진행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작은 면직물에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백제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바로 활발했던 백제 문물 교류의 흔적이다. 금동대학로에 가린 채 수장고에 잠들어 있던 유물에서 백제라는 퍼즐을 완성할 새로운 조각을 찾은 것이다. 백제사라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목간이다. 목간 문화가 시작된 곳으로 수십만 전의 목간이 출토된 중국. 중국에 비하면 양이나 연구 결과에서 비교가 되지 않지만 우리도 최근 목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년 발견되고 있는 목간 같은 경우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구석구석까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각광받는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백제의 경우에는 사료가 영성합니다. 1차 자료도 그다지 많지가 않고요. 그런데 근년에 발견된 목간에는 상당히 그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백제사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상당히 그 상세한 자료를 담고 있어서 백제사 복원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목간은 살아있는 백제인의 일상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당시에 백제인이 직접 기록하고 사용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의 과학기술이 없었다면 목간은 그저 오래된 나무 조각에 불과했을 것이다. 형태가 잘 보존됐다고 해도 먹으로 쓴 글씨가 1000년이 넘는 시간을 견디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묵선은 적외선 촬영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데 백제 목간에 나타난 것은 뜻밖의 이름이었다. 현재 오사카인 나니와라는 지명과 무라지공이라는 일본의 고대 성씨를 확인한 것이다. 물품의 품목을 표시하는 목간에서 발견된 일본인의 이름, 그것은 과거 백제와 외인들 사이에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던 흔적이었다. 불교의 전파와 노노와 천자문의 전래, 백제의 기술로 지어진 아스카 문화의 상징 비조사까지 백제가 일본 문화의 뿌리가 된 다양한 문물을 전해주었다는 건 이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목간은 백제와 외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사실을 말해줄 수 있을까? 일본의 나라문화재연구소 목간연구실. 지금까지 일본에서 발견된 목간의 숫자는 모두 37만 점. 그 중에
70%가 이곳 나라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최근에야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우리나라에 비하면 많은 인력과 다양한 장비가 동원돼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두 나라에서 발굴되는 목간에는 사용 연대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日本の木簡は、7世紀の、前半730年ぐらいのものからが知られていますけれども、韓国の木簡はもうちょっと前6世紀の木簡っていうのもたくさん見つかっていて、おそらく日本の木簡っていうのは韓国からその使い方が伝わってきた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います。 고대 사회에서 문자의 최대 사용지는 국가였다. 그래서 발굴되는 목간의 대부분은 문서나 장부 같은 국가 기록물이다. 즉, 백제에서 일본으로 목간이 전해졌다는 것은 국가의 기틀인 법과 제도가 함께 전해졌다는 의미인 것이다.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목간도 발견됐다. 좌간 대식기 목간이라 불리는 백제의 목간. 춘궁기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 때 이자를 붙여서 되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려운 백성을 위한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다. 이자로 받은 벼는 국가 재정에 유용하게 쓰였다. 그런데 일본의 문서 목간에서 백제 환곡제도와 같은 내용이 발견된다. 같은 제도를 시행했고 그것을 기록하는 방법까지 같았던 것이다. 백제 행정체계는 중국인들이 특별히 기록으로 남길 만큼 뛰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백제의 문화를 선망하고 배우기를 원했던 외에도 전해진다. 1400년 전의 한류였다. 요즘에 한류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고대 일본 사회에서도 한류라는 게 아주 매우 유행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다라 나이라는 일본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시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구다라가 백제에서 일본에서 백제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러니까 구다라 나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백제 것이 아니다. 백제 것이 아닌 것은 모두 시시하다. 이러한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그 일본 사회에서는 백제 것이 가장 최고였고 가장 신상품에 백제의 목간을 통해 중국과 일본 목간 사이의 비밀도 비로소 풀리고 있다. 백제의 목간이 두 나라 목간 사이에 있었던 것이다. 국내는 그 연구 역사, 그리고 연구자, 그리고 그 유문 수량이 적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목간은 동아시아 목간 가운데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연대가 빠른 중국의 목간과 7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일본의 목간 사이에 시기적으로 위치적으로 위치함으로써 동아시아 전체 목간의 흐름과 발전을 보여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와 제도를 수용해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외에 전했던 문화의 전달자 백제인들. 그들의 꿈은 바다에서부터 시작됐다. 바다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이자 두려움의 대상이다. 실제로 고대에 바다를 건너려 했던 사람들은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백제인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게 했을까? 백제가 자리 잡은 한반도 서해 남부의 해안은 해양교통의 요지였다. 한반도의 끝이었지만 생각을 바꾸면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시작이었다. 이런 지리적인 조건은 백제인들에게 일찍부터 바다에 눈뜨도록 했을 것이다. 또한 여러 정치 세력들이 주변을 제압하고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경쟁하던 시절,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 질서에 진입한 것이 필수적이었다.
두 가지 목적인데 처음에는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즉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정치, 외교, 군사적 목적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교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제 입장에서 보면은 해양 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으면은 백제국이 발전할 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특히 강대국인 고구려의 경쟁 관계에서 승리하려면은 반드시 국제적으로 국제 질서에 진입해야 되는데 그 유일한 길은 백기를 활용하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교류를 통해 얻은 다양한 나라의 물건들도 유용하게 쓰였다. 공주의 수천리에서 발굴된 백제의 유물들. 이 가운데는 중국제 도자기와 금동관모처럼 최고위층이 아니면 소유하기 힘든 것들이 들어있었다. 백제가 당시 지방의 토착 세력에게 외국의 귀한 물건들을 하사하면서 그들을 백제 지배 영역에 포함시켰음을 말해준다. 교육을 통해서 얻은 진귀한 물건들이 백제의 힘과 권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던 것이다. 말하자면 먼 거리와의 그 교섭을 통해서 부단한 새로운 정보를 자기가 확보하고 그것을 국내적으로는 여러 정치 세력을 아우르는 말하자면 그 정보와 이 그런 새로운 문물을 독점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국가 성장 전략에서 백제가 활용한 것이고. 문화의 고속도로라고 할 만큼 다양한 문물이 오고 가는 통로이면서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길이었던 서해. 백제는 서해라는 장애물을 장애가 아닌 기회로 생각할 만큼 진취적인 나라였던 것이다. I've sometimes used the analogy that in East Asia we can talk about Pekje as being something like a Phoenicia. Just as in the Mediterranean, Phoenicia was the country that played the major role in transmitting in trade for one thing, but also in transmitting culture between all the different regions of the Eastern Mediterranean. In the same way, in East Asia, in the same way in East Asia, 백제 plays a very similar role. 백제와 닮은 나라였다는 페니키아. 지금의 시리아 연안에 위치했던 고대 국가 페니키아는 알파벳을 만들어낸 나라이다. 해상 무역을 통해 고도로 발달했던 상업 활동을 위해서 더 쉽고 편리한 문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지중해를 장악하고 활발한 해상 무역을 했던 페니키아를 통해 동양의 오리엔트 문화는 지중해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다. 해외 학자들은 이런 페니키아의 모습에서 백제를 본 것이다. 백제는 서해를 무대로 바다를 누비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 문화의 다리를 놓았던 해상 강국이었다. 동아시아 문물 교류의 허브였던 것이다. 하지만 최초로 아프리카를 항해할 만큼 세계의 바다를 누볐던 페니키아와 백제의 해상 활동이 비교될 수 있을까? 백제의 유물은 그 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 일본 나라현의 동대사에 위치한 정창원. 일본의 국보급 보물 9,000여 점이 보관된 왕실의 유물 창고이다. 이곳에 백제 의자왕이 일본에 보냈다는 바둑판과 바둑돌이 남아있다. 은평탈압자라 불리는 바둑알을 넣은 통은 오칠은한 나무통에 섬세하게 문양을 넣었다. 그런데 은으로 오려붙인 문양은 분명 코끼리의 모습이다. 게다가 통 안의 바둑돌 가운데 붉은색과 짙은 남색의 바둑돌은 상아로 만들어져 있었다. 현존하는 나무 바둑판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는 바둑판. 14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온전한 형태로 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둑판의 재료 때문이다. 단단하고 색이 고와서 고급 가구를 만드는 데만 쓰인다는 자단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자단목의 원산지는 지금의 스리랑카나 인도네시아 지역 같은 동남아시아다. 게다가 바둑판의 옆면에서는
사막에서나 볼 수 있는 낙타가 눈에 띈다. 우리 땅에서는 나지 않는 국제적인 재료들로 만들어진 의자왕의 선물, 그리고 열대 지역에 사는 코끼리와 사막과 초원에서만 사는 낙타, 백제인들이 직접 보았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먼 곳의 동물들이다. 그런데 이 동물들의 모습은 또 다른 백제 예술품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최고의 솜씨로 만들어진 백제 유물 금동대학로. 첩첩산중 산봉우리 안에 17명의 인물과 42마리의 동물이 숨어있다. 멧돼지와 말부터 사람의 얼굴에 동물의 몸을 한 상상 속의 동물까지 42마리의 동물 속에도 악어와 코끼리가 있다. 과연 백제인은 이 동물들을 직접 본 것일까? 사내가 그 보찜을 짊어지고 이제 그 코끼리 등에 올라타고 있는 모습이 이제 들어있는데, 이것도 코끼리를 운송 수단, 탈 것으로 이용하는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 세계를 이제 실제로 봤고 또 그런 것을 재현해 놓은 그런 실경 코끼리의 이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예전에 후지노키 고본 일본에서 이제 발굴할 때 그걸 이제 일본 학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일본서기에 보면 백제가 부남의 재물을 수입을 해가지고 왜 선물한 그 기록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미 백제는 동남아시아 나라들하고 교류를 했기 때문에 이 그 마한구에 코끼리가 들어있는 거, 이게 백제 계통의 이제 마한구다. 그뿐이 아니다.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리는 최근 성분 분석 결과 놀라운 사실이 확인됐다. 능산리 절터에서 나온 유리 조각을 통해서 서역하고의 교류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파편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성분을 분석해 보니 로만계 글라스라고 해서 그 서역을 통해 서역에서 수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성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중앙아시아에서 만들어져서 실크로드를 통해 백제 지역으로 또 수입됐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 백제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보았다. 동아시아 전체를 누볐던 것이다. 하지만 해상강국 백제를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사람들도 많다. 고대의 항해술과 선박제조 기술로 어떻게 그렇게 먼 곳까지 갈 수 있었을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지금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 근대나 고대인들은 항해 계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 시대에 나름대로의 테크놀로지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표를 보는 경우도 있고 하늘의 별이라든가 해를 관측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외에 해양민들은 예를 들게 되면 바다를 항해할 경우에 바다의 물색이라든가 물의 냄새라든가 그리고 먼 지역에 있는 하늘의 상태를 보면서까지도 길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현대를 사는 우리의 기준으로 1400년 전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한 그들의 진짜 모습은 만나기 힘들지도 모른다. 윤명철 교수는 10여 년 전 백제인들의 예상 항로를 따라 뗏목을 타고 항해하는 실험을 감행했다. 고대에도 원거리 항해가 가능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우리들이 계산하지 못한 것은 해류와 바람이었다. 계절의 시간을 따라 어김없이 오고 가는 해류와 계절풍. 첨단 기술이 없던 시대에도 자연은 사람과 사람의 교류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제가 97년도에 절강성 영파 지역을 출항했는데요. 흑산도까지 꼭 17일이 걸렸지만은 실제 항해는 12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뗏목을 통해서도 약 500km 이상에 달하는 바닷거리를 12일에 항해를 했을 정도니까 뗏목이 아니라 조그만 배에다가 돛을 달게 되고 적합하게 허령한다면은 현재 중국의 강남 지역과 우리 한반도 서남해안 지역 또는 경림한 지역은 그렇게 어렵거나 먼 거리 항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백제인들은 어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을까? 최근 보건공사를 마친 일본 나라의 평성경. 이곳에 실물 크기로 복원되었다는 견당사선이 있다.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백제의 선박 기술을 견당사선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일본 서기는 당나라와 교역했던 650년 왕명으로 백제식 선박 2척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 당나라에 갔던 견당사들이 백제식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 것이다. 백제식 선박이 그만큼 튼튼하고 믿을만했다는 증거가 아닐까. 조선강국 대한민국의 가능성은 이미 백제인의 선박 제조 기술부터 이어져 온 것이 아닐까? 우리에게 오랫동안 잊혀진 왕국이었던 백제. 백제는 바다를 통해 새로운 세상과 문화를 만나고 바다를 통해 고대 국가로 성장한 해상 강국이었다. 교역을 통해 풍성한 부를 이루었고 넉넉한 살림살이는 거기에 어울리는 빛나는 문화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하지만 백제가 일찍부터 바다를 건넜던 것은 지리적인 위치나 앞선 항해술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바탕에는 백제 사람들의 특별한 성품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성 백제의 터전이었던 서울 석천동의 백제 고분군. 우리 친구들 왼쪽에 있는 찐빵처럼 너무 동그랗게 예쁘게 생긴 무덤이 있어요. 그죠? 자, 이 무덤은 흙으로 덮여있는 봉토분인데 즉석 봉토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무덤은 땅을 파서 매장 주체부들을 묻은 게 아니고 그분이 노력을 해서 이 도로가 다시 밑으로 이곳에는 다양한 형태의 고분들이 모여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외에 석천동 3호분인 돌무지 무덤은 고구려의 장군총과 닮은 전형적인 고구려식 무덤이다. 고구려에서 내려온 원조가 백제를 세웠다는 백제의 건국설화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낮고 동그란 봉토분과 선사시대부터 만들어졌던 토강묘도 있다. 돌무지 무덤보다 앞선 형태의 무덤이다. 고구려식 돌무덤을 만든 사람들보다 먼저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무덤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마치 봉토분과 돌무지 무덤을 절반씩 섞어 만든 것 같은 형태가 눈에 띈다. 고구려식의 돌무덤이 둥근 봉토분을 만나 백제식의 돌무덤이 되었다. 토착 세력과 새로운 지배 세력의 무덤 형태가 조화를 이룬 것이다. 여간에서는 바뀌기 힘든 문화가 장묘 문화라고 한다. 그런데 백제인이 살았던 이곳의 무덤들은 다양하면서도 변화무쌍하다. 새로운 지배 세력은 자신들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의 문화를 억압하지도 않았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았던 증거인 것이다. 서울의 백제 고유 세력이 가지고 있던 문화 족속중이 그게 확대 발전되는가 하면은 지방사회는 지방사회 나름의 고유 묘제가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이건 아마도 그 무덤의 기본적인 내용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백제의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가 일률적인 통제보다는 어떤 간접적 통제로 전환되면서 다른 형태의 사회가 운영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 즈음에 백제의 전역이 중앙과 관계가 됐으면서 독자성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백제의 지방 통제력이 강하게 미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 성격으로 상호 상생하는 측면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삶의 방식도 그만큼 자유롭고 다양하지 않았을까? 옹기종기 모인 무덤들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살았을 백제. 백제인들의 이런 특징은 무령왕릉이 발굴된 공주의 성산리 고분군에서도 나타난다. 이곳에는 한성 백제 시기에 많이 만들어졌던 돌무덤 외에 전혀 새로운 양식의 무덤이 있다. 삼국시대 왕릉 가운데 유일하게 무덤의 주인이 밝혀진 무령왕릉이다. 아치형으로 벽돌을 쌓아 올린 이 형태는 중국 남조 때의 전축분 양식이다. 무덤의 양식만이 아니라 무덤을 지키는 돌짐승인 진묘수와 중국 양나라 때의 화폐인 오수전, 그리고 연화문 벽돌까지 온통 중국풍의 물건들로 채워져 있다. 어디 중국풍의 물건뿐인가? 왕과 왕비는 금송으로 만든 관 속에 잠들어 있었다. 금송은
일본에서 정원수로 많이 심는다는 일본의 특산종이다. 한 나라의 왕의 무덤이 왜 이토록 다양한 외국의 물건들로 채워진 것일까? 배타성이 없다는 거죠. 열려 있다는 거. 그리고 외골수로 그냥 그 무슨 정통성 타령이라면서 뭐 내세우고 이런 게 아니고 국제화된 문화라고 하는 거. 남의 문화도 존중하고 그런 이제 가운데서 또 세련된 문화가 이제 창출이 되고, 그리고 그런 이제 기풍이랄까 이런 것이 이제 백제인들 정서가 되다 보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권위와 전통의 상징이었을 왕의 무덤이지만 백제인들은 권위와 전통을 위해 다른 나라의 문화에 등을 돌리는 대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하지만 무령왕릉이 단지 중국의 양식을 그대로 모방한 데서 그친 것은 아니다. 수입한 문화를 자기 걸로 소화하고 다시금 또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로 봐서 백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우리는 백제는 뭐 삼국 중에 하나인 고대 국가를 보고 있지만은 백제의 성장은 곧 외국에서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 갖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앞서 말씀드린 뭐 흉열시 석시분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수 있고요. 나가서 받아들여서 그냥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걸 변형도 시킵니다. 그래서 소화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무덤에 예를 들어서 벽돌 무덤의 형태를 받아들여 벽돌을 다시 돌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이 단체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앞선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를 꽃피워 백제의 새 기운을 불어넣고자 했던 무령왕의 뜻, 그것은 그의 무덤 안에도 그대로 남았다. 무령왕릉에서는 백제가 가진 열린 사고의 또 다른 면이 드러난다. 2,000점이 넘는 부장품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용 모양의 은팔찌 한 쌍. 그런데 모양과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 팔찌의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다. 대부인, 즉 왕비에게 바친 물건이라는 것과 만든 사람의 이름, 다리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다. 지금까지 발굴된 우리 유물 가운데 처음으로 만든 사람의 이름이 확실하게 새겨진 장신구다. 팔찌의 주인은 왕비지만 그보다 먼저 그 물건에 땀과 혼을 불어넣은 사람의 흔적. 그것은 작품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그만큼 만든 사람의 권위와 노고를 인정한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술. 백제 사람들은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대접할 줄 알았다. 학문부터 예술,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를 똑같은 무게로 중시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은 누구나 박사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다. 교육체계,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을 대단히 빨리 받아들였다. 요즘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그 교육 정책이 어떻다 뭐 등등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앞섰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그 결과가 저력을 발휘해서 일본어로도 다시 이제 수출하는 것이죠. 명품은 장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안목과 문화 수준이 있는 나라에서만 나올 수 있다. 마이크로 미야기라고 불리는 백제의 정교하고 미세한 금 세공품들. 찬란했던 백제 문화의 결정체인 금동대학로도 이런 문화적 바탕 위에서 가능했을 것이다. 중국의 박산향로에서 시작됐지만 금동대학로는 이미 박산향로를 뛰어넘는 작품이다. 오왁사를 향로의 가장 중요한 곳에 배치해 백제의 문화 수준을 드러내고 놀라운 조형미로 향로 속의 완전한 세상을 만들었다. 이전까지 없던 새로운 향로를 만든 것이다. 중국의 앞선 문화는 백제를 거치면 최고의 문화가 됐다. 문화 수준이 받쳐주지 않으면 기술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장인들의 안목이랄까, 장인들이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내려면 국왕을 비롯해서 그런 것을 발주하고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나중에 소비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느냐. 사람 즉 그 사회가 그런 작품의 출연, 제작, 소비 이에 하나의 모태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사비백제의 문화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금속공예품 역시 이와 같이 빼어난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내부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었을까?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던 백제, 그 바탕에는 백제 사회 내부를 지배했던 열린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백제인의 힘이었다. 百済は南朝とも交流してたし、北朝ともごく少しだ、これは少しだしてたし、日本とも交流をずっとしてくれておりました。そこでですね、いつも情報が飛び交ってたのは百済だと思いますよね。で、ハリネズミのように、国土を守っていた、新羅と、外へ海を通じて外へいた海洋国家としての、百済というのはやっぱし、今現在的に見るとやっぱしこれからボーダレスの時代あるいはコスモポリタンの時代という言い方からすると百済を一つもう一度再評価してやらねばなら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 세계인을 꿈꿨던 백제인의 개방성, 그것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신감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 백제는 누구보다 열심히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일본에 전파했다. 하지만 백제가 일본에 전한 것은 중국의 문화가 아니라 백제의 것이 된 중국 문화였다. That this very old metaphor that was used, and this really comes from the Japanese period, I think. The metaphor was that Korea was a bridge between China and Japan, and its role was to accept culture from China, transmit it to Japan, and that way, essentially, Korea was simply a passive receiver of Chinese culture which then passed it on to the Japanese. This is completely wrong. This is not how it occurred. Korea was active in all these three areas simultaneously. And because of this, it isn't that they simply transmitted culture from the Chinese to the Japanese. It was they were shaping that culture at the same time. 백제에는 바다를 건너온 진귀한 물건들만 풍성했던 것은 아니다. 사람 역시 모여들었다. 수도 사비에는 백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피부색과 생김새를 가진 사람들이 살았다. 귀화한 외인과 중국인을 관료로 등용하기까지 했다. 백제에 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겐 누구에게나 그 자리를 내주었던 것이다. 부여 능산리에서 출토된 목간에 보면은 신체가 까만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이제 그런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백제의 어떤 그 지역하고의 교류와 관련해서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또 이주해 와서 살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하고는 말이 있습니다만 동아시아의 모든 물산은 백제 땅으로 집중이 되고 또 백제는 이제 먹고 살기에 좋은 풍족한 여유 있는 그 지역이 됐기 때문에 선망의 대상 그쪽에 가서 살고 싶은 이상향이 됐기 때문에 중국인, 신라인, 고구려의 외인들이 섞여 살았다. 유물과 함께 백제의 모습이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중국과 일본 학자들의 관심도 뜨겁다. 최근 중국의 남경대학교에서 열린 육조 문물 워크숍. 백제와 중국 남조 사이의 교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인 자리다. 최근 발굴된 중국 남조의 유물과 백제 유물이 소개될 때마다 학자들과 학생들의 눈이 빛난다. 그리고 발굴되는 유물이 늘어날 때마다 더 확실해지는 건 백제와 남조 문화 사이에 부정할 수 없는 연관성이다.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발하게 교류했던 백제의 모습이 유물 속에 남겨져 있다. 백제는 우리 역사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고대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것이다. 那么这里面其实有个很重要的感受，就是什么呢？因为我对这个百济和六朝研究也做过一段时间，就有一个很深的感受。虽然当时南京是六朝的一个文化的一个中心，但是我们现在在考古发掘当中，其实还有好多东西是我们已经还没有就是说获得非常完整的资料的这些内容。从韩国的有些发现上面，可以作为我们一个借鉴。 중국이 경제 부흥 속에 개발 붐을 맞고 있는 지금 중국 내 유물과의 연결고리를 통해 동아시아 고대사를 밝히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 관심을 소홀히 한다면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 속에서 비로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백제사를 다시 잃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관광 자원으로서 백제를 알리려는 노력도 시작되고 있다. 백제 유물 발굴이 늘어나면서 백제의 진면목에 대한 호기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문화 중에 백제 문화가 상당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백제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다는 것을 다시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조차도 부여에 와본 적 없고 또 몇 명이 뭐 학교 다닐 때 한 번 왔다가 지금 좀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그 훌륭한 자원들이 다 생겼다는 것을 몰랐던 얘기고 이 백제 문화 부여 공주 훨씬 더 많이 홍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꼈어요. 향로 정말 좀 제가 집에도 그런 거 하나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직접 보서 아주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도읍지만 강조했던 서울시도 백제와의 관련성 찾기에 나섰다. 해상강국 백제의 기틀을 다진 한성 백제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한성 백제 박물관도 건설 중이다. 백제가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백제는 벌써 2000년 전, 1500년 전에 다문화 사회를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족들이 모여서 살던 나라가 바로 백제인데 그것만큼 문화가 개방적이고 다양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과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 그것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라고 한다면은 그런 취지에 딱 부합하는 나라가 고대 역사에서는 백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다를 통해 흥망성쇠를 경험한 나라 백제. 백제는 자신들의 앞에 놓인 망망대해가 장애물이 아니라 끝없이 펼쳐진 가능성이라는 걸 알았다. 그 바다를 지배하고 경영하면서 문화와 정치, 경제와 군사에서 힘을 얻어 자신들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동아시아의 문화 전도사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백제의 진실이다. そういう意味ではどの国でも滅亡するギリシャも滅亡しましたローマも滅亡しました、滅亡したからそれは力がなかったあるいは文化が低かったということではなしに逆に、ローマの文化は滅亡したけど、その後のヨーロッパ文化を作っていったわけですからそういう意味で百済は大きい足跡を後に残してくれたんではないだろうかと。 그런 해상강국 백제의 힘은 사람에게서 나왔다.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던 것처럼 사람에게도 열려 있었다. 그래서 국경 없는 세계인으로 살았고 그것은 세상의 다양한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 시대. 이제야 우리는 공존을 이야기하지만 백제는 이미 1400년 전 그렇게 살았다. 우리가 지금 새삼 백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옛날 백제인의 모습 속에 지금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일 것이다.